드라마 주인공부터 밈 속 인물까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비공식 관찰 기록. 인물 도감을 펼쳐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루. 저는 수박. 저는 모카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화 진행을 맡게 된 마루입니다. 오늘은 메리 셸리의 원작 프랑켄슈타인을 영화화한 기에르모 델 토로의 프랑켄슈타인과 한강 작가님의 채식주의자 소설, 이 두 개 작품을 인간다움이라는 토픽으로 다뤄보고자 합니다. 저희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서로 근황 토크 한번 해볼까요? 좋아요. 네, 다들 어떻게 지내셨나요? 그니까요. 수박 씨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일단 1박 2일로 강릉 여행을 갔다 왔어요. 강릉. 겨울 강릉. 길감자 아세요? 강릉 길감자? 몰라요. 길감자가 뭐야? 먹는 건가요? 네, 요즘 인스타에서 좀 핫하더라고요. 약간 음. 겉은 바삭한데 안에는 그 감자전 같은 그런 쫀득한 식감 있잖아요. 맛있겠네. 그래서 겉바속존. 그래서 그래가지고 막 곁들여 먹는 네, 다른 막 거랑. 소스랑 해가지고 먹는 건데 그거를 먹으러 1시간을 줄을 서서 이 추위에 떨면서 우와. 네. 더 맛있었겠네. 맛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진짜 근데 그거 하나 보고 간 강릉 여행이기도 해가지고 오, 그거 엄청 대단한 음식인가 그런가 봐요. 본데요? 쫀득쫀득한가? 좀 바이럴이 좀 된 것 같아요. 뭔가 유행 전국적인 유행이 될 것 같나요? 근데 또 그게 감자가 약간 강릉의 그런 특산물? 그런 그러네. 거여서 강원도. 좀 더 거기서 핫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랬습니다. 재밌었겠네요. 모카 씨는? 저는 뭐 쫀득과 연결되는 것 같긴 한데 오늘 여기 오기 전에 두쫑쿠를 만들었어요. 와, 미쳤다. 네, 사실 뭐 만들었다를 넘어서 거의 공장을 가동시키다 왔는데 요즘 김장한다고 네, 그니까요. 4명이서 한 거의 100개 정도 나왔거든요. 허리가 끊어질 몇 것 시간 같아요. 걸렸어요? 낮 2시에 시작해서 6시쯤 끝났으니까 와, 4시간? 미쳤다. 그래서 카페 창업의 꿈을 접게 되었고요. 그래도 요즘 엄청 비싸게 팔잖아요. 그니까요. 진짜 비싼 데는 뭐 하나에 8,000원 이렇게 파는데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한 개에 2,000원 꼴로 만든 원가가 느낌이어서 와. 인건비 흐린 눈 하고 꽤 괜찮은 선택이었다. 그리고 당분간 두쫑쿠 쳐다도 안 보고 진짜. 싶어요. 너무 만들다 질려버려가지고. 우와. 그래서 나 지금 너무 두쫑쿠 중독이라 고민이시다 하는 분들은 한번 만들어 보는 거 직접? 추천입니다. 오히려 네. 하늘 떼게 그리고 되는 이게 만들다 보니까 진짜 살찔 것 같은 거예요. 막 마시멜로우를 1kg를 버터에 다 맞아, 녹였거든요. 맞아. 오늘. 그렇구나. 그 단내에 내가 취해가지고 냄새 맡았는데 살찐 기분이. 뭔지 알겠다. 맞아. 그 들어가는 재료들을 눈으로 보면 이거를 사실 많이 먹을 수가 사실 쉽지 맞아. 않아요. 그렇군요. 네. 역시 와, 큰일 하셨네요. 마르 씨는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본가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멀진 않았어 사실. 자주 안 가게 되긴 해요. 그래도 참 희한하게. 근데 이제 그쵸. 간만에 또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제 여동생이 이제 본가에 들어가 있거든요. 걔도 이제 대학생 때는 나와 있었는데 들어간 지 일주일 됐어요. 그래서 소감도 좀 듣고 어떻게 아무튼. 자취하다 다시 들어가면 좀 그니까요. 부딪힐 일이 많을 텐데. 쉽지 않네. 그래서 이제 서로에게 제가 따로따로 물어봤거든요. 상담해줬구나. 어때? 그랬더니 현명하다. 여동생은 이제 문자로 답장이 2글자 왔어요. 구려.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맞아. 물론 좋은 점도 있겠죠. 엄마는 없을 거야. 단호해라. 엄마는 약간 반반 좋기도 하고 먹는 것 때문에 조금 신경이 쓰이시나 봐요. 오히려 어머니가. 네.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가족 다 컸는데 밥 차려 그러니까요. 먹어야죠. 자니까. 저도 아, 그렇게 알아서 생각하는데 먹어야죠. 알아서 먹어야지. 걱정이 되시나 봐요. 네 그랬습니다. 네. 일단 주제 들어가기 전에 작품의 대략적인 줄거리부터 한번 소개를 해보고 각자 작품 어떻게 봤는지 한번 얘기해볼게요.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는 어떤 꿈을 꾼 이후로 고기를 먹게 될 수 없는 여자인 영혜의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꿈속에서 피 범벅이 된 얼굴, 수백 개의 커다랗고 시뻘건 고깃덩이들이 막대기에 매달려 피가 뚝뚝 떨어지는 장면, 도마 위 칼질과 얽힌 살인에 대한 그런 무서운 감각들을 생생하게 경험해요. 그리고 남편의 시선에서 전개되는 이야기는
그 이후에 영애가 고기를 먹거나 요리하지 않는 게 얼마나 비정상적이고 병적인지 설명하는 데만 집중을 하기 때문에 영애는 점점 인간에서 멀어지는 되게 괴상한 존재처럼 보여요. 또 연작 소설이기 때문에 두 번째 단편인 몽고반점에서는 영애의 형부의 시선에서, 또 마지막 단편인 나무불꽃에서는 영애의 언니인 인애의 시선에서 그녀가 되게 전혀 색다른, 되게 다른 존재처럼 비춰지는 것도 인간을 정의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지점에서 이 소설이 더욱 흥미로운 이유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의 프랑켄슈타인도 인간 아닌 존재를 둘러싼 다양한 사람들, 또 사회의 시선을 그리는 영화입니다. 메리 셸리의 원작 소설을 기반으로 한 영화이고요. 어린 시절의 결핍과 트라우마로 인해 죽음을 정복하겠다는 욕망에 휩싸인 의사 빅터 프랑켄슈타인이 시체를 조각 내 끼워 맞춘 형태의 크리처 아담을 탄생시킵니다. 안타깝지만 당연하게도 빅터는 자신이 만들어낸 창조물을 책임지고 사랑할 능력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요. 전 사실 이게 좀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크리처는 여러 인물들을 만나면서 자신의 존재와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게 되고, 인간에게 유일하게 허락된 고통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선택지인 죽음으로 이르를 수 없다는 사실에 또 괴로워하기도 해요. 또 애착 유형 측면에서 바라보면 주 양육자와의 애착 관계에서 형성할 수 없는 것들이 모두 결여된 상황이니까 두 인물들이 각자 자리에서 혼자 막 괴로워하면서 되게 정처 없이 떠도는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엔딩에 가서야 빅터와 크리처는 꼭 부모 자식 상담센터에 가서 앉아있는 것 마냥 마음을 이렇게 터놓고 용서를 구하는데, 그게 눈물겹기도 하고 어쩌면 좀 희망편인가 싶기도 저는 했던 것 같아요. 네. 모카 씨랑 수박 씨는 이 작품 어떻게 보셨나요? 우선 저는 채식주의자부터 얘기를 해보면, 고등학생 때 한번 읽어보고 그 당시에는 사실 작품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충격만 엄청 받았던 기억이 나요. 그 충격받았던 내 감정만 생각이 났어요. 근데 왜냐면 이 책이 던지는 서사들을 그냥 건조하게 텍스트로 나열해보면 사회가 옳지 못하고 규정하는 것들 범벅이잖아요. 채식, 처제와 형부의 성관계, 그리고 스스로 인간이기를 거부하는 여성. 근데 대학에 와서 한 번 더 읽어봤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읽으면서 주인공인 영애가 비로소 인간의 모든 폭력에서 벗어난 마치 부처와 같은 득도의 존재가 된 게 아닌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상하게도 부럽다 이러면서 읽었던 것 같거든요. 결국에는 나무가 되어가는 그녀의 모습을 보면서 이상하게 그때는 저한테 경외의 대상이었어요. 공감해. 저도. 그리고 몇 년이 지난 지금 이제 엊그제 다시 이 책을 읽어봤는데 읽는 내내 괴로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중간쯤에는 숨쉬기도 너무 힘든 거예요. 폭력적인 아버지 아래에서 둘째 딸인 영애가 그 폭력을 오롯이 받아냈고, 후에 시간이 흘러서 결혼을 하고 남편에게도 온정을 받지 못했을 때 점점 인간이기를 거부하는 모습, 그리고 그녀의 어떤 몸부림을 몇 시간씩 읽고 있자니 좀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정의하는 정상성의 규범 안에서 한 인간이 얼만큼 취약해질 수 있는가? 그리고 이 취약함과 몸부림을 그저 남편과 형부, 그리고 언니, 이렇게 외부 시선으로만 소설이 묘사를 하잖아요. 이 소설이 그 던지는 질문들을 내가 모두 이해할 수 있는 시점이 언젠가 오긴 할까, 그런 생각도 들었던 것 같고, 그리고 대학생 때와는 다르게 영애가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프랑켄슈타인 영화도 채식주의자와 다르지만 맞닿아 있는 부분들이 보였어요. 영애가 인간이기를 거부하는 인간이라면 크리처인 아담은 인간이고 싶어 하지만 세상이 인간되기를 허락하지 않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인간이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이와 인간이고 싶지 않아서 몸부림치는 사람, 이 둘을 보면서 과연 인간이란 무엇인지, 인간다움은 어디서 비롯되는 건지 좀 고민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고등학교 때 채식주의자를 처음 봤었는데 이번 팟캐스트 준비하면서 읽으니까 또 저도 되게 새롭더라고요. 전 고등학교 때 이걸 읽으면서 내가 어떤 감정을 느꼈었지? 또
더 궁금해지기까지 했어요. 왜냐면 그만큼 충격이 조금 컸었던 것 같고 저는 오히려 영혜보다 이번에는 언니인 인혜의 이야기가 조금 더 와닿았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런 가족으로서 이 동생한테 뭔가 연민의 감정, 공감, 뭐 이런 사랑도 가지고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맞아요. 본인이 가진 상처도 맞아. 큰 인물이잖아요. 사실은 본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처가 되게 크고 직접적인 사람이기도 하니까 그 부분에서 이 인혜의 그 감정에 조금 더 공감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작품을 보면서 결국에 인간은 자이든 타이든 여러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채식주의자에서는 영예를 둘러싼 여러 사람들의 관계와 시선이 나오고 프랑켄슈타인에서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 사람들마다 영예를 그리고 크리처인 아담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결국엔 본인의 어떤 의도와는 다르더라도 사람들 각각이 나에게 가지는 수많은 해석 속에서 관계 맺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얼마만큼 나를 지키고 또 나의 신념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또 너무 좀 무거운 질문을 남긴 두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거 진짜 저희가 고등학생 때 나왔던 작품이라 그런지 저도 이거를 3번에 걸쳐 본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나왔을 때 맞아, 저도 맞아. 그때가 기억나요. 아마 야자 시간 때 제가 이렇게 봤던 것 같은데 저도요. 몰래. 네, 왠지 몰래. 아니 이걸 누가 보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그 당신 진짜 몰래 봤던 것 같아. 너무 충격적이어서. 근데 나도. 그죠? 그리고 대학교 와서 뭐 수업 시간에 봤나? 아무튼 그래서 한 번 더 보고 이제 최근에 그런 상 받는 그런 좋은 일도 있고 뭐 그랬으니까 또 한 번 맞아요. 보고. 맞아. 근데 진짜 볼 때마다 정말 다르게 와닿는 소설이 맞는 것 같기도 맞아요. 해요. 맞아요. 그리고 볼 때마다 내가 이 책이 던지는 질문 중에 이해하게 되는 개수가 좀 늘어나는 그것도 거 맞아요. 보면서 맞아. 좀 나이 들의 장점을 찾은 것 같기도 맞아. 하고. 그거 진짜 공감돼요. 저도 완전. 나이 듦의 장점이 그 콘텐츠들을 좀 더 깊게 이해하게 되는 맞아. 능력이 이해할 생기는 수 거? 있는 폭이 넓어지는 것 같아. 경험이 좀 늘어나고 그러니까. 맞아. 네. 요즘엔 사실 인간만이 할 수 있다고 막 여겨지는 게 더 이상 그렇게 되지 않게 되고 또 반대로 아니 인간의 탈을 쓰고 이런 짓을 했다고 싶은 사건들도 막 들려오잖아요. 방금 이제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랑 게르모 감독의 프랑켄슈타인은 인간의 외형에서 벗어난 또 혹은 그걸 탈출하고 싶어하는 인물이 그 무엇보다 인간만이 왠지 할 것만 같은 고민을 하고 또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잖아요. 그래서 이 두 작품을 통해서 인간다움을 한번 정의내려보고 과연 어디까지 다른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한번 같이 얘기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좋아요. 모카씨와 수박씨가 생각하는 인간다움의 기준이나 핵심 키워드 있으신가요? 인간다움. 저는 너무 사랑스러운 반려견이 한 마리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친구 덕분에 느꼈던 좀 신비로운 경험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20살 때 그 반려견이 저희 가족이 되었는데 그 가족이 되던 해에 푹푹 찌는 여름날이었어요. 본가 거실에 한량처럼 누워있는데 강아지가 제 다리로 오더니 제 다리에 푹 기대가지고 쿨쿨 자는 거예요. 밖에는 매미 소리만 들리고 지금 내 피부에 느껴지는 건 이 아이의 부드러운 털과 숨을 쉴 때 움직이는 배의 촉감 뿐이었거든요. 이 친구가 지금 나를 온전히 믿고 기대고 있구나. 마치 유약한 갓난아이가 엄마에게 의존하듯이 그러고 있구나. 이게 느껴진 순간 좀 생애 처음으로 주는 사랑을 경험한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항상 받았던 것 같거든요. 부모에게 받았던 사랑. 그래서 그때 제가 느꼈던 행복감이 굉장했거든요. 그리고 스스로가 되게 가치 있는 인간으로 거듭난 기분?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돌아오는 걸 기대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그냥 이유 없이 사랑을 베푸는 게 인간다움인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우와. 이 경험, 저 그 한강 작가의 작별이라는 소설, 단편 소설 있거든요. 그 눈사람 되는 이야기예요, 어떤 여자가. 거기서 되게 비슷한 묘사가 나오는데
그 여자 주인공이 비슷해요. 이렇게 잠을 자다가 이렇게 어스름하게 새벽 그 해가 비치면서 눈을 이렇게 떴는데 아기가 눈을 이렇게 말똥말똥 뜨고 자기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그 장면을 이렇게 딱 목격을 하면서 원래 이제 보통 그렇게 애가 잠에서 깨면 이렇게 울면서 보채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대요, 자기를. 근데 그 눈을 이렇게 보는 순간 그 여자 주인공도 딱 이런 사랑을 경험했대요. 그 부모가 자식을 이렇게 보면서 갖는 그런 절대적인 사랑의 느낌, 또 자식이 정말 세상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그 부모, 특히 그런 어린 아기는 부모밖에 없잖아요. 그런 사람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보는 느낌과 사랑? 아무튼 그거에 대한 그런 묘사가 나오는데 되게 비슷하다고 느꼈어요. 맞아. 되게 맞아요. 그런 절대적인 사랑. 맞아. 그리고 제가 이 반려견과 지금 벌써 한 8년 정도 되는 시간을 함께 해오면서 가끔은 정말 사람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인간과 동물의 차이가 뭘까? 얘 정말 인간답고 얘도 어떤 부분에서는 되게 감정도 복합적으로 느끼는 아이고 제 생각에는. 근데 어쨌든 우린 인간이고 얘는 동물인데 어떤 게 그 차이를 만들어내지?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은데 뭔가 예술인가? 예술을 만들고 예술을 향유하는 거? 그게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건가 싶은 거예요. 왜냐면 사실 강아지들도 사랑을 하잖아요. 그쵸. 좀 그런 생각까지 갔던 것 같아요. 좀 좀 주제와 좀 벗어난 얘기 같긴 한데. 근데 저도 그게 궁금했거든요. 정말 그 동물, 그러니까 인간이 아닌 동물과 인간을 구분짓는 건 뭘까? 네. 예술. 근데 예술 뭔가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요즘 완전 이 AI 시대에서 모든 게 다 이 AI를 통해서 뭔가 막 효율화되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더 각광받고 사랑받는 거는 이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예술일 거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하는 것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예술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의 본질을 좀 찾게 되는 게 있잖아요. 잊고 살았던 그쵸. 본질을 맞아. 찾아가게 되는 어떤 순간, 그리고 감정과 어떤 작가의 의미를 곱씹어 보면서 그쵸. 나와 타인을 이해하기도 하고. 맞아요. 그래서 뭔가 반려견을 보면서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했었다. 네. 안 쓸데없는데? 그러니까 저희 주제를 관통하는 되게 그래요? 깊어요 지금. 얘기 같기도 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가? 네. 재밌는데? 근데 저는 네. 모카님이 내린 이 키워드 돌아오는 것 기대하지 않고 사랑 베푸는 거 이거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 맞지 않나요? 맞아요. 이것도 사실 뭐 강아지로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사랑의 감정이야 당연히 느끼겠지만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종족 번식 이외에 완전 처음 보는 강아지에게 막 환대를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약간 경계를 하면 했지. 하지만 인간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생전 처음 본 어떤 타인을 그냥 기분 좋게 환대해 줄 수 있는 거. 그게 결국에는 인간다움인가? 맞는 생각? 맞는 정의, 좋은 정의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네.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그러니까. 수박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인간답다라고 뭔가 얘기를 할 때를 생각을 해보면 연약함을 느꼈을 때인 것 같아요. 뭔가 사람들 다 모두 강해 보이고 뭔가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그 안에는 각자의 연약한 부분이 있다는 걸 살면서 점점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했던 것처럼 정말 나이를 들면서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렸을 때는 누군가 멋지고 강해 보이면 그 겉모습만 보고 막 감탄을 했었죠. 엄마 아빠도 뭐 늘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다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강한 존재처럼 느껴졌으니까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또 저도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고 또 좋지만은 않은 일들도 겪게 되면서 문득 그 시절에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말하지 못했을 그런 힘든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뭐 우리 앞에서는 얼마나 강한 모습만 보여주려고 애쓰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또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아무리 강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가까워지면 누구나 연약한 부분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인간다움이라는 게 그런 서로의 연약함을 알게 된 뒤에도 여전히 함께하겠다 이렇게 기꺼이 선택하는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연약함을 알아도 버리지 않는 마음. 와. 그 연약한 부분을 보완해주겠다는 사랑. 그러게요. 어떻게 보면 내 치부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내 약점이고.
근데 이거를 기꺼이 보여주고 전 이거 보여주는 것도 맞아요. 되게 용기가 있고 그 사람을 완전, 사랑해서 완전. 보여줄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맞아. 안전하다고 믿으니까 보여주는 그러니까요. 거죠. 와, 연약함. 이거 좋은데요? 이 키워드. 마루 씨는 인간다움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뭔가 이 콘텐츠 보면서도 또 더 느낀 게 정체성, 막 내 존재에 대해 딱 정의를 내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했어요. 또 그게 인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지점이기도 막 한 것 같고요. 또 어떤 지점에서는 그래서 이 복잡한 이 세상이 재미있는 이유인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은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막 기계나 도구처럼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냥 세상에 던져졌으니 사는 거지 뭐. 이게 사실 제 영원한 추금이거든요. 이게 진짜 제 이렇게 뇌에 새기고 싶은 맞아. 메시지예요. 근데 사실 잘 안 돼요. 왜냐면 막 내가 사는 데는 마땅한 어떤 이유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보통 그거를 저를 이루는 조건들에서 막 찾게 되거든요. 내가 하는 일, 그러니까 제 직업,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의 돈을 버는지, 또 나는 어떻게 생겼는지, 그러니까 내 외형이 어떤지, 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의 방금 말한 그런 것들은 또 어떤지, 막 그런 거를 자꾸 정의 내리고 싶어 하고, 더 막 좋아 보이는 키워드로 그걸 채우고 싶고, 그런 욕망이 뭔가 인간과 다른 동물들을 구분짓는 요소 같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또 그런 고민들이 있으니까 더 막 그런 고민들이 모이면서 세상이 계속 막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인간을 중심으로 이 세상이 돌아가니까 세상이 계속 변하고 즐거워지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이제 해봤습니다. 되게 재밌는 해석인 것 같아요. 또. 자아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지속적으로 하는 게 어떤 네네. 인간다움의 특성. 맞아요. 이런 난 누굴까? 그러니까 나는 나에 대한 계속 고민 그런 거 동물들도 할까요? 그러게요. 근데 사실 뭔가 동물들에 있어서 내 인생의 의미를 자꾸 곱씹는 게 사실 생존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니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아프리카 한가운데 있는 얼룩말이라고 상상해봤을 때 지금 내 생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오늘 뭐 먹어야 되지? 오늘 내 새끼들을 지키기 위해서 적들을 어떻게 경계해야 되지? 이 맞아. 생각뿐일 것 같지? 그 얼룩말이 그 초원 한가운데서 난 왜 태어났을까? 그니까. 난 이 세계에 왜 떨어졌을까? 이러면은 맞아, 그냥 맞아. 그날 바로 사자한테 물려 죽는 거잖아요. 와. 그니까 진짜 마르시 말대로 이것만이 뭔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게 사실 고통으로 계속 몰아가는 것 같거든요. 그걸 계속 생각하는 게 사실 맞아, 그냥 맞아. 현실에 내가 살아가는 거에만 집중하면 되는데 얼룩말처럼.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안 돼서 괴롭기도 하고 또 한편은 즐겁기도 하고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역시 인문 철학 예술이 그니까요. 사람을 인간다운 문사철이 그럼요 전공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영화 프랑켄슈타인 얘기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영화 속에서 그 엘리자베스와 아담의 관계가 정말 아름답게 그려졌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 미아 고스와 제이콥 엘로디의 아름다운 외관도 한몫했겠지만 엘리자베스가 아담을 향해 느꼈던 감정은 연민일까요? 사랑일까요? 또 그걸 구분하는 경계는 뭔지 또 그녀가 마지막에 했던 대사 이름 모를 무언가를 찾고 갈망했는데 네 안에서 그걸 발견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였는지 또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저는 엘리자베스가 어떤 경외의 것을 찾아다니는 사람이라고 봤어요. 그녀에게 경외의 것이란 마치 나비처럼 순수하고 아름다운 것. 그리고 그 아름다움이란 나비의 눈이 세 개인 것처럼 조금은 기준에서 벗어난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보였거든요. 근데 반면에 빅터가 추구한 경외의 대상은 정확히 그 대척점에 있었던 것 같아요. 빅터는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 부모 사이에서 자라면서 좀 아버지로부터 받은 왜곡된 사랑을 고스란히 물려받은 인물이잖아요. 어머니의 죽음을 눈앞에서 목격한 이후로 죽음을 통제하고 싶다는 어떤 집착에 사로잡히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래서 만든 게 크리처였고요. 빅터가 엘리자베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랑을 고백해요. 우리 둘 다 경외하는 것을 찾아 헤매지 않느냐. 너도 느끼잖아. 근데 엘리자베스가 이렇게 대답해요. 믿는다고 그게 실체가 되진 않아. 그러니까 현실에 없는 거를 찾아 헤맨 둘이지만 그 차이는 좀 명확했던 것 같아요. 엘리자베스는
타인의 고통과 사랑의 힘을 아는 여성이었던 반면 빅터는 그걸 모르는 사람이었다. 크리처가 지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경멸하는 빅터와는 달리 엘리자베스는 크리처의 눈에서 고통을 읽었다면서 고통을 가진 존재는 지적인 존재다. 이렇게 깨닫게 되잖아요. 저는 엘리자베스가 아담, 크리처를 사랑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아담 안에서 본인이 평생 찾아 헤맨 어떤 순수성과 아름다움을 발견했다고 봤습니다. 아담이 세상 밖에 나왔을 때 그냥 창조주인 빅터의 이름만 되뇌잖아요. 계속 빅터 빅터 거리면서. 근데 그렇게 갓 세상 밖에 나온 크리처에게 엘리자베스는 말을 알려주면서 그가 선물처럼 보낸 단풍잎을 평생 소중하게 간직해요. 맞아. 그것들은 분명 사랑의 언어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뭔가 엘리자베스도 처음에 아담을 봤을 때는 뭐 두려워하는 것 같기도 했고 약간 신기한 것 같기도 했고 경외감 이런 것들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뭔가 아담이 엘리자베스를 향해 보인 그런 순수한 애정들에서 엘리자베스도 마음의 문이 열린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역시 내 자리는 애초에 이 세상에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본인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아니었던 걸로 보여요. 실제로 프랑켄슈타인에서 뭔가 그 가문에서 이질적인 존재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의상 디자이너가 엘리자베스를 괴물만큼 아름답고 기묘한 존재로 표현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인터뷰를 봤어요. 특히 곤충에게서 영감을 받은 그런 화려한 머리 장식이나 이런 주얼리를 사용했다고 해요. 영화에서도 엘리자베스가 나비를 좋아하지만 또 그걸 유리상자에 가둬서 보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사회의 그런 억압 속에 맞춰 살아가는 엘리자베스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뭔가 아담을 향한 연민일 뿐만 아니라 그런 동질감이나 공감에서 시작된 애정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또 빅터가 아담을 죽일 거라고 예상을 하고 마차를 돌려서 막 돌아가고 결혼식 날에도 아담을 소려는 맞아. 빅터를 이렇게 막아서 결국 대신 총을 맞잖아요. 근데 이게 단순한 연민만으로 설명이 되는 부분일까? 내가 누군가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을까? 이거를 생각했을 때 저는 진짜 떠오르는 사람 몇 명 안 되잖아요, 사실. 그쵸. 그건 진짜 사랑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 맞아요. 그러니까 그 엘리자베스 마음 안에 그런 기준에서 뭔가 벗어난 것들, 또 소외된 것들을 아끼고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그 안에는 전 분명히 있는 여자라고 저도 봤습니다. 저는 뭔가 사랑의 시작과 꼭 있어야 되는 마음이 측은지심이라고 생각을 해왔어요. 좀 애틋하고 아마 아리고 약간 짠한 마음? 약간 그렇게 표현하면 맞아요. 좀 정확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상대는 어떨 때 또 어디에서 가장 아프고 또 힘들고 고단할지 막 이런 거를 자꾸 생각하고 거기에 공감하면서 그걸 이렇게 같이 느끼게 되는 지점에서 뭔가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엘리자베스도 저는 아담을 또 그런 면에서 바라본 것 같아요. 맞아요. 연민도 했고 사랑도 한 것 같은데 사실 연민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감정이기도 그쵸. 하니까. 맞아요. 그런 애정이. 것 같아요. 네. 처음 이렇게 만났을 때도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지하에 혼자 이렇게 쓸쓸하게 있는 모습이었잖아요. 거기서 일단 물론 두려움도 있었겠지만 키도 확 크고 막 그러니까 근데 연민에서 이렇게 출발을 해서 저도 이렇게 사랑으로 마음이 이렇게 더 커진 게 아닐까. 또 막 아까 얘기하셨다시피 낙엽게 선물 받고 막 말 가르쳐주고 그런 장면들도 너무 저는 귀엽고 아름답고 참 맞아요. 좋았어요. 네. 맞죠. 기에르모 감독 영화 속의 크리처들은 사실 되게 미형이잖아요. 맞아. 저는 쉐이프 오브 워터의 크리처도 되게 섹시했다고 공감합니다. 그죠? 네. 생각했는데 이번에 프랑켄슈타인으로 완전 저는 정점을 찍은 느낌? 그 기에르모 감독의 그 욕망이 다 맞아요. 이제 원 세상에 까발려진 느낌? 크리처를 이렇게 아름답게 그려도 되는 것인가. 그니까요. 음. 사실 키 엄청 크고 비율 맞아. 미쳤고 몸매 멋있고 거기에 약간 그런 서사까지 더해져서 그니까. 저는 사실 제가 엘리자베스까지 안 가도 빅터였어도 아니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걸 만들었다고 하면서 막 혹했을 것 같거든요. 막 사랑하는 마음까지는 아니더라도. 근데 예,
기에르모 영화 속에 프랑켄슈타인이랑 사귈 수 있다? 아 세상에. 아 완전 가능이고요. 아니 일단 그 감독님 미감이 미쳐버렸고 그 저는 보면서 나비족 생각도 났거든요. 오. 일단 맞아요. 이 어떤 긴 팔다리랑 군살 없는 몸매. 그러니까 이번 영화에서 유독 좀 그 크리처가 아름답게 표현된 것 같고 사실 파네미로소 크리처까지만 해도 이 정도로 아름답진 않았거든요. 맞아요. 거기는 어. 조금 어. 음. 근데 이번 영화에서는 유독 그 크리처가 너무 아름다웠고 아. 저는 사실 원작 메리 셸리 프랑켄슈타인을 좋아해서 여러 번 읽었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상상했던 크리처의 모습이 있어요. 내가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아. 봤던. 근데 제가 상상한 그 크리처의 모습은 진짜 살점을 덩이덩이 붙인 정말 괴물에 가까운 모습으로 상상하면서 읽었었거든요, 책을. 근데 그래서 원작을 읽을 때 내가 느낀 감정이랑 이번에 기에모르 델 토로의 영화를 보면서 느낀 감정의 폭이 너무 다른 거예요. 책을 읽을 때는 그냥 이 크리처가 너무 안타깝고 그리고 책에서는 조금 더 이 크리처가 더 혐오의 대상이 돼요. 그래서 막 너무 외로워 보여서 처절하고 이랬는데 이번에 영화를 보면서 느낀 감정은 그 처절함까진 안 가고 왜냐면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러니까요. 맞아. 피부에서 빛이 나요. 오히려 물광. 그니까 내가 막 보듬어 주고 싶다 막 이런 생각까지 가는 거예요. 난 그래서 더 슬펐던 게 외형이 결국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없구나. 그니까요. 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외모 중요한가요? 그러니까요. 저도 진짜 똑같이 생각했어요. 이 솔직한 마음 밝혀보십시오. 외모. 근데 저는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요즘 이 시대에는 사실 너무 계산적으로 상대를 선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돈, 아니면 명예, 뭐 아니면은 내가 가진 어떤 결핍들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 근데 그런 거 다 없이 정말 외모 때문에 누군가를 선택하면 그거야말로 순애가 아닌가? 오히려말로 인정. 가장 일차원적이 왜냐면 어린 아이들도 아름다움을 좋아해요. 맞아.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렇다 하더라고요. 적확하잖아요. 어린 아이들도 아름다움을 좋아하니까 오히려 외모로 누굴 선택하는 게 순애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다가 근데 또 지난 연애를 곱씹어 보면은 어떤 외모가 사랑의 시작이 될 수는 있어도 유지해 줄 수는 없더라고요. 그렇죠. 질문이 뭐였지? 외형이 제가- 누군가 사랑하는 내용이요. 영향을 미치냐 안 미치냐 맞아. 미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외형이 정말 진짜 정석적으로 뭐 잘생겼다, 뭐 예쁘다, 뭐 이런 그게 게 아니어도 내 취향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내 취향이냐 아니냐, 뭐 그냥 뭐 어깨든 뭐 코 하나든 뭐 턱선이든 어떤 것든 다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랑하는데 맞아. 영향을 네. 왜냐면 뭐 간혹 좀 이거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저한테 그런 말도 했었어요. 그러면 내가 그 외모가 아니면은 날 사랑하지 않을 거냐. 근데 저는 그 말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쵸. 보거든요. 사랑의 시작이 외모일 수는 있어도 이 사람을 사랑하면서 그 사랑하는 이유가 수만 가지가 될 수 있는데 단순히 내 외모가 바뀐다고 날 사랑하지 않을 거야? 이걸로 귀결돼서는 안 된다. 외모로 시작하는 사랑은 순애다. 막 이래. 근데 그런 측면에서 이 너무 아름다운 이 프랑켄슈타인 속 크리처 사랑할 수밖에 없었다. 네. 저 사랑하라고 만든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이제 동시에 좀 아쉬웠던 거는 영상물이 좀 인간의 상상력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긴 하다. 좀 그런 생각도 했던 것 그렇겠네요. 저는 사실 원작을 안 봐서 저도 그 원작 봤을 때랑 그 영화 볼 때랑 그 감정 폭의 그 격차라는 게 근데 진짜 그랬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컸어요. 그리고 그 텍스트가 설명하는 이 크리처의 모습은 정말 흉측하다. 오히려 약간 진격의 거인 속 거인들에 가깝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 느낌. 키도 막 비정상적으로 크고 딱 알고 알 것 진격거 같아. 얘기하니까 딱 알겠네요. 그러면 그 막 농장 주인들과의 관계도 책에서 있어요? 원작에? 네네네네. 이 크리처가 잠시나마 평화로웠던 순간이 있었는데 그게- 책에서도 네, 그렇구나. 나오는구나. 그래서 저는 이 크리처에게 정말 이유 없는 환대를 보여준 또 하나의 인물이 눈이 안 보이는 그 할아버지였잖아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눈이 안 보였잖아요. 아, 그러네요. 이 부분에서 또 오. 좀 우리가 눈이 보이기 때문에 놓치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을까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마치 맞아. 재미없는 개그를 박보검이 하면 웃긴 것처럼 와, 약간 이게 눈이 보이는 인간으로서 가지는 한계인가? 그러네요. 막 아, 맞네. 오히려 오히려 볼 수 있어서 더 제한되는 걸 수도 그니까. 있겠네. 맞아요. 맞아. 와. 그럼 이제 크리처의 창조자 빅터와 새 인물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면 크리처와의 관계에 있어서 사실 빅터는 엘리자베스와는 되게 대척점에 있는 인물이기도 하잖아요. 동시에 영화 내내 미치광이 박사 같았던 빅터가 테마되는 순간, 유일하게 사람처럼 보였던 순간이 저는 엘리자베스와 함께였었을 때였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또 어땠는지, 또 어떤 다른 지점을 발견했는지 또 궁금합니다. 그 엘리자베스와 함께 있을 때는 진짜 어떤 어린 남자아이가 된 듯한 그런 느낌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특히 마지막에 그 빅터와 아담이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는 장면에서 크게 느꼈던 것 같은 게 빅터가 아담에게 살아있는 동안엔 너에게 주어진 길은 살아가는 것뿐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 말에 뭔가 많은 그런 깨달음이나 감정이 좀 함축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제가 앞서서 뭐 인간다움의 키워드를 연약함이라고 얘기했던 거랑 비슷하게 뭔가 본인의 삶에 대한 후회도 느껴지고 아담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세상에 대한 걱정도 느껴지고 아담을 아끼는 마음도 느껴지면서 저는 어쩌면 그게 본인이 어렸을 때부터 가장 듣고 싶었던 말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서 그때가 좀 안쓰럽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저도 비슷해요. 저도 딱 3가지 순간에 빅터가 인간으로 느껴졌는데요. 첫 번째로는 엘리자베스에게 차이기 전에 엘리자베스와 함께 있는 빅터의 모습들. 즉 그가 죽음보다는 삶에 처음으로 관심이 있었던 시기가 이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느꼈을 때 비로소 삶에 관심이 있었던 그의 모습이 인간 같았고, 두 번째로는 아담에게 빅터는 창조주이잖아요. 근데 아담이 막 움직이기 시작할 때 오히려 빅터가 막 아담의 가슴에 기대면서 마치 엄마의 가슴에 안긴 아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줘요. 이때도 좀 인간처럼 느껴졌던 것 같아요. 아마 자신의 창조물인 아담에게 약간의 사랑과 기쁨을 느끼지 않았을까. 이제 이후로 그를 물건처럼 대하는 게 문제긴 하지만 이거는 그가 아버지로부터 받지 못한 사랑이 원인이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죽기 직전에 아담에게 용서를 구할 때 좀 인간적으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한강 작가는 특히 좀 인간성, 인류에 대해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관심이 많은 작가라고 항상 느껴왔거든요. 특히 또 채식주의자에서는 고기를 이제 안 먹기 시작하는 영애에게 보여지는 그 가족들의 태도, 남편의 태도, 또 남으로 이렇게 변하려고 하는 그런 영애를 결국에 주변 사람들이 떠나는 거잖아요. 또 그런 장면들에서 뭔가 누군가를 정해진 틀에 맞춰서 정상이라고 이렇게 여겨지는 것들에 들어오게끔 막 고치려는 태도와 접근은 사랑인지 폭력인지, 또 내가 정말 이해할 수 없어도 곁에 있어주는 게 사랑이고 인류애인지 좀 저는 궁금해졌어요. 예를 들어서 소설 속에서 가장 좀 폭력적이고 무섭게 느껴졌던 장면이 그 첫 번째 단편에 있는 식사 장면이었거든요. 고기를 안 먹겠다는 딸의 그 영애의 뺨을 이렇게 가족들 모두가 보는 앞에서 2번을 후려치고 팔을 잡아서 이렇게 막 강제로 탕수육을 먹이려고 하는 아버지, 또 그 장면을 방관하고 또 관망하거나 또 소극적으로 동조하는 가족 구성원들을 이렇게 보면서 저는 제가 다 이렇게 너무 큰 절망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족이라는 어쩌면 내 가장 유일한 비빌 언덕 이렇게 사라진다라고 느낄 때 되게 막 내가 이렇게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막 이렇게 줄어들면서 어쩌면 막 약간 빙산의 꼭대기에 막 간신히 발을 막 디디고 서 있는 그런 막 감각까지 저는 막 느껴졌거든요. 그런 상황에 이렇게 내몰렸을 때 안 그래도 이렇게 취약해져 있는 영애가 그런 선택을 하는 거는 어쩌면 자연스러운 걸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도 저는 맞아요.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질문이 누군가를 정상이라고 여겨지는 범주에 들어오게끔 고치려는 태도가 사랑인가 폭력인가,
이렇게 묻는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근데 저는 그 정상이라는 규범이 진짜 정상인지 늘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보긴 하거든요. 맞죠. 그것도 결국에는 인간이 정해놓은 기준이고 시대에 따라 변하기도 하는 거고 때로는 그 기준이 폭력을 정당화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그 사람의 행복을 빌어줘야 하는 것 같아요. 그 채식주의자 안에서 영애의 아버지와 영애의 남편은 영애가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걸 할 때 행복한 사람인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사회가 고기를 먹는 게 당연하니까 너도 그래야 돼 라는 기준을 고수합니다. 만약 한 명이라도 영애가 진정 원하는 게 무엇이었을지 물어봤다면 어땠을까? 그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줬으면 어땠을까? 고치려고 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고치려는 태도는 폭력 같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근데 반면에 내가 타인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냥 곁에 있어주면서 지지대가 되어주는 거는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영애의 언니인 인혜가 영애에게 그렇게 해주잖아요. 영애를 이해하진 못하지만 계속 언니가 되어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언니만큼은 영애를 사랑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인혜는 시간이 많이 흐르고 나서 비로소 영혜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녀를 사랑했으니까요. 230쪽에 좀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요. 시간이 훌쩍 흐른 뒤에야 그녀는 그때의 영혜를 이해했다. 아버지의 손찌검은 유독 영혜를 향한 것이었다. 영호야 맞은 만큼 동네 아이들을 패주고 다니는 녀석이었으니 괴로움이 덜했을 것이고 인혜 자신은 지친 어머니 대신 술국을 끓여주는 맏딸이었으니 아버지도 알게 모르게 그녀에게만은 조심스러워했다. 온순하나 고지식해서 아버지의 비위를 맞추지 못하던 영애는 어떤 저항도 하지 않았고 다만 그 모든 것을 뼛속까지 받아들였을 것이다. 이제 인혜는 안다. 그때 맏딸로서 실천했던 자신의 성실함은 조숙함이 아니라 비겁함이었다는 것을 다만 생존의 한 방식이었을 뿐임을. 이제 이렇게 좀 영애를 이해하게 되고 영애가 왜 그렇게 됐을지를 막 곱씹거든요. 그래서 언니만큼은 그저 영애 옆에 있어주면서 그녀를 사랑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인간이 결국에는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생각을 또 하게 됐던 것 같아요. 폭력성이 그리고 인간성을 왜곡하고 어떤 삶과 죽음 앞에서 인간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느낌? 와, 근데 결국에는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인애도 마찬가지로 그런 같은 가정 안에서 같은 아버지에게서 어떻게 보면 좀 다른 방식으로 또 폭력과 억압을 받은 여자잖아요. 또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떠한 일정한 부분을 영애랑 같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영애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었던 것도 언니고 또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흘러서라도 이해할 수 있었던 게 그러니까 그게 가능했던 게 아닐지. 그러니까 아버지랑 남편으로 대표되는 그 두 인물은 사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궁금해하지도 않잖아요. 그 꿈에 대해서 얘기하려 그러면 또 그 지긋지긋한 꿈 얘기 듣고 싶지도 맞아. 않아서 묻지도 않는다. 그런 식으로 응하고 뭐 아버지는 들은 적 없으면서. 그죠? 사실 들은 적이 없지 않나요? 책 안에서 없어요. 그니까요. 저도 그냥 왜 채식을 하고 싶냐 아니면 꿈 얘기만 좀 제대로 들어줬어도 사실 그러면 뭐 책이 전개가 안 됐겠죠? 근데 맞아. 그리고 그런 인물들이었으면 애초에 영애가 이렇게까지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랬을 것 같기도 하네요. 근데 그니까요. 이게 맞아 너무 폭력적이었어요. 맞아요. 영애를 대하는 가족들 그 장면, 그 진짜. 식사 장면 진짜 너무 힘들었어. 그 심지어 너무 생생하게 쓰세요. 맞아요. 맞아.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았어, 난 진짜. 맞아. 그 장면을. 그래서 진짜 힘들었던 것 같아, 확실히. 맞아. 이야기를 들으면서 진짜 공감하는 게 정말 아무도 이해하려고조차 하지 않았다는 게 그것부터가 정말 폭력의 시작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프랑켄슈타인에서도 또 아담이 어떤 존재라는 이유만으로 사냥당하고 죽임당할 수 있는 거야 라고 깨닫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장면도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 게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그 어떤 존재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을 해보게 됐던 것 같아요. 결국 그 존재를 규정하는 것 또한 누군가의 시선이랑 기준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채식주의자에서도 이 정도로까지
강압적으로 나가야 했던 문제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긴 했습니다. 물론 누군가를 걱정하는 마음, 특히 애정을 기반으로 하는 이 사람들이 정해진 틀에서 벗어나는 것, 그걸 염려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내 딸이 혹은 내 친구가 뭐 내 아들이 사회에서 이방인으로 여겨질까 봐 그런 걱정하는 마음? 저 너무 이해가 되거든요. 왜냐면 저 역시 그런 평범이라는 틀에서 벗어나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으로서 늘 저 스스로를 검열을 하니까. 근데 그 걱정을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평범의 정의가 정말로 평범한 것인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 진짜 누군가한테 조언을 하는 것조차 약간 망설여지는 경험을 한 게, 사람들은 결국 자신의 기준에서 남을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기준에서 평범하다고 느껴지는 선으로 뭔가 이야기를 했는데 누군가한테는 그 선조차 평범하지 않을 수 있구나. 그리고 저 또한 누군가의 조언이 전혀 와닿지 않을 때가 약간 그럴 때였어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진짜 사소하지만 뭐 재테크에 대한 뭐 고민을 얘기를 해. 근데 뭐 누군가는 어머니 집에 살고 있어서 월세를 안 내. 근데 저는 월세 60만 원씩 내는데 그럼 이 선부터가 사실은 다른 거잖아요. 그쵸. 그 사람의 평범과 나의 평범이.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너무 쉽게 전제해온 그런 평범, 뭐 정해진 틀, 정상성의 규범이라는 것 자체를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된 두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영애의 몸에 대한 묘사도 저는 약간 정상성? 또 더 나아가서 뭐 인간성을 구성하는 게 뭔지를 저는 좀 생각해보는 지점이었던 것 같거든요. 막 첫 번째 단편에서 나뭇가지처럼 앙상해지는 몸이랑 가슴에 대한 게 묘사가 나오는데 이게 남편의 시선에서 그려질 때는 되게 막 욕망의 대상에서 이렇게 점점 멀어져 갔다. 그런 식으로 그려지잖아요. 그리고 또 결론적으로는 이런 여자랑은 살 수 없다. 최대의 피해자는 막 나다. 이런 말과 함께 결국 영애를 떠나고요. 근데 그러니까 열받아. 진짜요. 근데 또 몽고반점에서 영애의 형부는 그런 영애의 몸을 자신의 성적 욕망과 창작에 대한 욕구를 되게 풀 가동시키는 되게 엄청난 매혹의 대상으로 이렇게 보잖아요. 저는 이게 되게 논쟁적인 지점이기도 하고 저도 100% 동의하거나 공감할 수는 없었지만 또 어떤 지점에서는 또 그렇게 촉발된 욕구가 한편으로는 영애를 활기랑게 생동감을 다시 갖춘 생명체로서 이렇게 존재하게끔 이끈 지점도 저는 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몽고반점에서 영애는 그 앞뒤의 단편이랑은 좀 다르게 저는 보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뭔가 이게 앞에서 막 얘기했던 인외랑 막 사귈 수 있냐 없냐 막 이런 지점과도 좀 이어지는 것 같은데 내 몸이 정상이 아닌 무언가로 변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몸이 아닌 걸로 변해도 나는 여전히 인간성을 지닌 인간인지 또 내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변해도 나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대로일 수 있을지 또 고민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인간성이 100% 육체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하진 않는 편이어서 인간이 육체가 아닌 다른 것에 영혼이 깃들어도 인간이라고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마치 휴머노이드가 인간성을 가진 것처럼 느껴지는 거와 같이.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역시 처음에는 그를 사랑하게 된 이유 중 뭐 큰 부분이 육체였더라도 사실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중요해지는 건 대화나 정신적 교감이더라고요. 그래서 육체와는 별개로 인간성과 사랑하는 마음은 유지할 수 있다고 뭐 이상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설 안에서 그 2부 몽고반점에서의 영애의 육체가 좀 더 다른 측면으로 그려진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는 형부는 그 영애의 몽고반점에 꽂히는데 이제 그 이유가 약간 어린아이와 같은 어떤 순수성 그리고 이 사람이 그 현실에 완전 적응을 하고 잘 살아가는 어떤 자신의 와이프에게서 느꼈던 권태와는 달리 어떤 나무가 되기를 바라는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와 같은 그 영애와
그 영의 엉덩이 있는 몽고 반점에 완전히 매료됐다고 저는 봤거든요. 네. 그리고 그 형부와 영혜가 추구하는 욕망이 아예 달랐다고 저는 봤어요. 그러니까 형부는 그런 영의 어떤 육체와 몽고 반점에 꽂혔다면 영혜는 그 형부를 성적 대상으로 봐서 성관계를 한 게 아니라 그의 몸에 꽃이 그려져 있을 때만 반응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인간이기를 거부하는 상황이었던 영혜가 자기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온몸에 꽃이 뒤덮인 남자를 봤을 때 처음으로 어떤 욕망을 느꼈다는 게 그냥 뭐랄까요. 그 성관계를 통해서 뭔가 자기가 정말 꽃과 나무가 됐다고 느낀 느낌으로 전 봤어요. 그래서 뭔가 말씀하신 것처럼 형부가 바라보는 영의 육체를 향한 욕망 그게 뭔가 영혜를 더 생동감 있게 만들어줬다기보다는 영혜 스스로가 느낀 어떤 자신이 인간의 외적인 걸 됐다고 어떤 느낀 그 부분에서 좀 생동감을 느꼈나? 네. 약간 그런 느낌? 저도 약간 음. 그런 의미로 얘기하고 싶었던 거긴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형부가 영의 몸을 바라보는 방식은 완전 붐다. 그러니까. 싫어요. 그걸로 싫어요. 인해서 영애가 활기를 되찾았다고는 정말 저도 생각하지 그리고 않는데 맞아요. 사실 뭐 남편과의 어떤 위기를 따지고 싶은 건 아니지만 남편은 네. 영애가 채식을 시작하고 말을 나가면서 그리고 조금은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니까 버리잖아요. 근데 형부는 오히려 그런 모습을 보고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욕망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래서 형부가 더 나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들여다보면 형부도 영애의 꿈 얘기를 제대로 듣지 않아요. 맞아. 꿈을 꿔서 채식을 하게 됐어. 그래? 무슨 꿈? 근데 이러고 대충 얼버무리고 끝나요. 맞아. 그러니까 그도 결국에는 영애가 뭘 원하는지는 별로 듣고 싶지 않았고 그냥 그 온몸에 꽃을 그리고 그걸 비디오에 담아내겠다는 어떤 예술적인 욕망 그리고 영애의 몽고 반점에 대한 욕망에서 좀 그랬다는 게 둘 다 짜증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되게 맞아요. 똑같이 생각했어요. 다른 지점에서 짜증나요. 맞아. 그러니까 그 남편은 정상성의 여성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버린 거고 형부는 자기가 그냥 이상적으로 자기 창작욕을 채워줄 수 있는 걸 찾아 헤맸는데 그게 딱 너야. 그래서 그냥 좋은 거였잖아요. 진짜 그 영애를 막 정말 애착과 사랑과 그 연민의 마음으로 바라본 게 아니라 싫어 둘 다. 진짜 짜증나. 네, 그럼 마무리하면서 오늘 나눈 이야기들로 인간성과 인류애에 대해서 각자 정의를 한번 내려보면 어떨까 해요. 우리 초반에 이렇게 내렸던 정의와 변한 게 있었으면 그걸 좀 얘기해줘도 좋을 것 같고 일단 저부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저는 처음에는 약간 스스로 정의를 내리고 정체성을 찾고 싶어하는 게 인간만이 갖는 그런 욕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저는 사랑하는 상대에게서도 그런 같은 것을 발견하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한번 정의를 내려보고 싶어요. 전 진짜 좀 시니컬한 여자가 되고 싶은데요. 근데 진짜 인간은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사랑하는 마음이 좋아요. 맞아. 사랑하면서 살고 싶고요. 그래서 상대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정의, 또 그 세계를 바꾸려고 하거나 정상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이렇게 껴넣는 게 아니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추는 게 나아가서 인류애고 또 인간만이 이렇게 가져야 되는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진짜 인간은 사랑 없이 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맨 처음에 말했듯이 모든 인간에게는 연약함이 있다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향한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사랑이 더 아름답고 빛나는 거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모든 사랑을 응원해요. 정말. 네. 진짜 러브 인썰이에요. 진짜로. 저도 이번에 이 두 가지 작품을 중심에 놓고 고민해봤을 때 인간성은 타인에 대한 이유 없는 환대와 무조건적인 사랑, 즉 인류애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고 폭력 없는 환경에서 그 인간성이 유지되는 것 같아요. 그거를 그 영화 프랭켄슈타인 안에서 빅터라는 인물이 처절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가 죽음에 집착하게 되고 다시 아담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영해 또한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라면서 스스로를 잃어버리는 걸 보면서 또 우리는 살면서 수도 없이 상처받고 무너지지만 결국엔 다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 나아갈 수 있는 힘은 진짜 사랑에서 오는 것 같아요. 아마 나이가 들어서는 나보다 유약하고 어린 존재인 뭐 자식이나 다른 존재를 향한 사랑이 내 인간성을 유지시키는 힘이 되지 않을까 싶었던 것 같아요. 저는 채식주의자 그 247쪽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가슴이 좀 아리더라고요. 공유를 하고 싶어가지고 산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라고 그 웃음의 끝에 그녀는 생각한다. 어떤 일이 지나간 뒤에라도 그토록 끔찍한 일들을 겪은 뒤에도 사람은 먹고 마시고 용변을 보고 몸을 씻고 살아간다. 때로는 소리내어 웃기까지 한다. 아마 그도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 때 잊혀졌던 연민이 마치 졸음처럼 쓸쓸히 불려 일으켜지기도 한다. 약간 이런 내용인데 그게 연민이든 사랑이든 아무리 힘든 일이 닥치고 그게 지나가도 결국 우리는 사랑으로부터 얻는 힘에서 다시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좀 삶이 좀 유한하기 때문에 아름답고 인간은 사랑을 하기 때문에 유의미하다는 거를 기억을 하면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인간성의 핵심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다정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진짜. 결국 할아버지의 어떤 다정함 때문에 아담도 정말 괴물이 되지 않았던 거잖아요. 괴물이 맞아. 될 수 있는 피지컬임에도 네. 불구하고. 그래서 진짜 다정해지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다정한 사람이 되어 어떻게든 삶을 살아간다. 그런 음. 건가요? 그 왜 프랑켄슈타인 마지막에서도 그 한 줄 나오잖아요. 그리하여 마음은 부서졌지만 부서진 채로 살아가리라. 맞아. 저는 그 대사도 방금 얘기해 맞아요. 주신 거랑 맞닿아 있는 것 맞아, 같아요. 맞아. 상처받고 아프지만 그럼에도 다정함을 지키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맞아. 와, 그렇기 그게 때문에 운동을 하면서 체력을 키워야 된다. 와, 맞아요. 체력 맞아요. 다정함은 누가 그랬는데 체력에서 체력에서 나온다. 온다고? 맞아요. 진짜로. 진짜. 건강합시다. 진짜 건강해야 돼요. 네, 이번 화에서는 인간성과 인류애라는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채식주의자와 프랑켄슈타인 두 작품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저희 대화를 들으면서 그 청취자분들 생각은 어떻게 변했는지도 궁금해지네요. 각자에게 정의들이 모여서 우리를 비롯한 모든 생명체들이 더 살아갈 만한 세상이 만들어지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다음 화에서 만날까요? 네. 안녕! 안녕!